자, 정치 가겠습니다. 김성태 중앙당 해체 헛다리 짚기 당내 반발이다라고 하는데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이 어제 당 수습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요. 중앙당을 해체하겠다라는 겁니다. 당 구조를 굉장히 슬림화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김 권한대행이 무슨 권한으로 중앙당을 해체하느냐라는 반발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좀 잠깐 보겠습니다. 또한 오늘부로 자유한국당은 중앙당 해체를 선언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곧바로 중앙당 해체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당대표 권한 대행인 저 자신이 직접 중앙당 청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청산과 해체 작업을 진두지휘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무너진 담장, 주저앉는 석가래와 기둥 다 흘러내고 반석 위에 새 집을 다시 지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 혁신의 게으른 보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더 앞서가는 새로운 정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중앙당을 해체하겠다, 원내 정책정당 중심으로 가겠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전당대회가 필요 없어지고 그리고 2년 뒤 총선을 앞두고 당대표가 공천권을 휘두르는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갖는 것도 사라진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다시 서민정당으로 살아날 수 있다. 보수의 정당 기치를 높이 올릴 수 있다. 이게 김성태 원내대표의 생각인 것 같은데 벌써 중진들과 친박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누구 마음대로 그러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재용 우리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중앙당 해체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보시나요? 제가 사실 지난주 지방선거 이후에 최고위원을 사퇴를 해서 이제 최고위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래서 전 자유한국당 의원. 네, 그래서 전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이제 안타깝습니다. 바꾸고 나왔는데 저는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개인적으로는 했어요. 뭐냐면 당이 해체를 해야 된다. 그랬고 근데 거기엔 조건을 제가 단 게 있는데 그 이후에 무엇을 할 거냐. 거기에는 그 범보수 우파 진영의 통합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거기에 좀 더 더하자면은 현재 지금 중앙당 내에서 지금 서로 다시 뭐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런 언행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김성태 위원장이 한 말씀 중에서 뭐냐면 지금 현재 국민들이 원하고 제가 봤을 때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느꼈던 점은 뭐냐면 전반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새 집을 지어도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이면 그거는 뭐 새 집을 짓거나 말거나 소용이 없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우리 국민들이 해주신 것 같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결국에는 국회의원들 중에서 상당수가 불출마 선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하고 물론 이건 지방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제1야당으로서는 꽤 큰 정당입니다. 큰 정당이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시간이 좀 걸리는 이유 필요도 하고 갑론을박이 있고 또 치열한 논쟁이 필요합니다만 지금 현재 일단 이 부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논쟁들은 불필요한 논쟁들이 많고 또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것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될까 협조까지는 안 되더라도 자기 성찰이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발언들은 자제해야 되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죠. 근데 새술이 없어요. 새 인재들이 없는 상황에서 당을 해체하든 뭐든 그것은 큰 저는 그거에는 동의할 수 없는 게요. 새 인재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인재들이 부각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이 물론 그 인재들이 그런 기회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긴 했지만 그런 것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 몇몇에 의해서 보수 우파 특히 자유한국당이 그런 사람들에게 의해서 그런 당이 아니냐 이렇게 비춰진 것 자체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는 진짜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진짜 목숨까지 내놓고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이제 못 보셔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재는 충분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재가 충분한데 그들이 중앙 정치 무대에 등장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있다. 그래서 그 일선으로
우선 기존에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좀 물러나줘라.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김성태 권한대행의 이런 중앙당 해체가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반발도 있는데 그 영상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시스템이 나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당대표, 원내대표 그 몇 사람이 머리에서 나오는 정책, 전략, 전술 이거를 그저 전달받아서 마치 우리의 뜻이 다 그 속에 그냥 함께 논의 과정 속에서 있었던 것처럼 묵인하고 동조했다는 거죠. 우리 엊그저께 첫날 그 원내대표의 그 퍼포먼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그다지 그 국민들에게 뭐 감동 못 줬다고 생각해요. 그런 보여주기식 이벤트 퍼포먼스 이제 좀 그만하자고요. 일정 부분 이번 사태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원내대표가 좀 그건 월권을 하는 거예요. 지금 미리 상의 없이 지금 원내대표가 발표한 걸로 지금 되는 거예요. 글쎄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원내대표가 이제 상의 없이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의총 소집을 하기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네,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반성을 했던 그런 퍼포먼스 이제 너무 보여주기식 그런 건 그만해라. 좀 더 책임 있는 모습을 좀 보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다른 당 얘기해주기가 참 곤란한 상황인 건 알지만 원래 자기가 바둑 잘 못 두면 훈수는 잘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무릎 꿇고 그렇게 나온 사진이 이제 며칠간 계속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도대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렇게 써져 있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도대체 뭘 잘못했다는 것인지. 뭐 그래야 그 처방을 토대로 해서 그러니까 그 진단을 토대로 해서 처방이 제대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무엇이라는 목적어가 나와야. 이게 일단 좀 의문점이고요. 그다음에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중앙당을 해체한다 그랬는데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면 해체나 제거,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슬림화 축소에 불과한 것이고 그다음에 절차상 당헌 당규상으로는 과연 원내대표가 중앙당 해체라는 그걸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걸 중앙당 해체, 내가 할게 이러면 그게 효과가 그대로 발생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이제 저도 당은 다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을 내는 사람이니까 그런 한 세 가지 의문점은 어떻게 이렇게 해소가 쉽게 되지 않는다. 이 점은 좀 지적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다 이제 한 번씩 돌아가면서 다 이제 각자 소속돼 있는 당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얘기를 할 겁니다. 김정일 대변인, 뭐 바른미래당 얘기는 잠시 뒤에 하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이 새 신안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남의 당이라 참 말하기 과거 사례를 좀 소개를 할게요. 12년 전인 2006년도에 열린우리당이 지금 거의 이 상황과 비슷하게 폭망을 했죠. 완전히 패배를 했습니다. 당시 여당이었습니다. 광역단체는 전북지사 하나 건졌고요. 그다음에 기초단체 서울시내 구청장 25개 25대 0이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완패를 했거든요. 완패를 한 열린우리당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2006년도 말쯤에 일부 의원들이 탈당을 하고 그다음에 그 탈당하신 분들이 나와서 밖에 있는 그 당시 꼬마민주당과 합당을 하고 그리고 2007년 대선 전에 꼬마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또 나가고 열린우리당에 있던 나머지 사람들이 나와서 대통합민주신당을 만들고 대통령 선거를 하고 그 와중에 열린우리당은 실제로 법적으로도 문을 완전히 닫았어요. 전당대회까지 해서 문을 닫았고요. 심지어 2008년도에 총선을 앞두고 당시에 그 안희정 전 지사가 우리는 패족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을 정도였거든요.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은 어떤 노력의 모습을 하더라도 결국은 국정농단에 책임 있는 세력으로서 그 책임을 지고 결국 문을 닫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 문을 닫아야 한다. 왜냐? 지금 이런 상황에 왔으면 뭔가 개선안이나 혁신안을 내면 그게 다소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고 좀 흡족하지 않더라도 논의 과정에서 뭔가를 바꿔야 되는데 네가 뭔데 책임 있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거의 이제 내전 상태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거의 수습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간다면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1년 10개월 후에 총선인데요. 예. 또 시간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장 자유한국당의 수습책은 쉽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상당히 혼전 상태가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근데 이것은 자유한국당 내에서만 그러면 좋은데요. 이게 국회 활동과 연결이 됩니다. 예. 원구성도 해야 되는데 야당은 지금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되면 결국 국민들에게도 그 실상이 다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더 악영향은 가는 거죠. 자유한국당만의 혼돈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이제 정치, 국회에서의 정상적 기능의 마비로 오고 또 국민에게 그렇습니다. 피해가 간다. 예. 세계대를 대목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승리를 한 집권 여당이지만 그래도 한마디 좀 조언을 해준다면? 뭐 조언이라고 할 예. 그 위치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 자유한국당의 그 상황은 되게 안타깝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새가 양쪽 날개로 날듯이 국민을 위해서는 진보 말고도 건강한 보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돼 있고 예. 또 그런 상황이 안 돼 있고 보수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국민들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국민들은 보수가 필요하지만 그 보수가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라는 주문을 한 상황인데 예. 지금 자유한국당 자체에서는 이런 그 해결책을 못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지금 국민 한 사람으로서는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어쨌든 아까 이재용 최고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새 집을 짓 때 그 새 집에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들어가지 말라. 예. 그리고 집을 짓더라도 그 땅에다 짓지 말고 딴 데 가서 옮겨서 새롭게 지어라. 이 주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안에서는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예. 이게 이제 국민들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서 건강한 보수로 새롭게 재편되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하기를 바라봅니다. 뭐 여러 타당에서 나오신 분들이 이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좀 많이 해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당내에서는 이 당권을 잡기 위해서 뛰는 사람 그리고 다시 정치적 부활을 노리는 친박 이 문제가 좀 심각한가요? 이분들이 뭔가 이 쇄신을 계속 막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나오는 예. 메시지들은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충분히 예.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들 눈에는 특히 예.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전 사실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그 각 당에서 많은 조언을 해주셔서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예. 어차피 제가 한 가지 좀 우리 민주당 나오신 대변인에 대해서 한 가지 반박을 하자면 글쎄요 국민이 보수를 판단을 했다. 물론 그 말도 맞는 말씀이신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유한국당 하나가 보수 전체를 지금 대표한다. 물론 대표 주자이긴 하지만 정당으로서는 우리 국민의 건전한 보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을 전반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지 못하면 그거를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에 심판을 받은 거지. 제발 우리 국민들까지 그 한 통으로 이렇게 몰아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양날개가 뭐 좀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저도 그거를 바랍니다. 그걸 바라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이것도 어찌 보면 기회입니다.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 그 자유한국당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유한국당뿐만 아니고 범보수 우파의 전반적인 그 재편 또는 통합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돌리고 있는 지금 중도에 계신 많은 분들의 마음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거기에는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대교체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평화당 의원께서 흥미로운 얘기를 했는데 자유한국당 지금 상황에 대해서 차기 누가 이 당을 좀 끌고 나가야 되겠느냐라고 했는데 김무성 전 대표 중심으로 아마 가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혹시 동의하시나요? 저희가 방송에 출연하기 전에 아침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드리기 참 재밌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히딩크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히딩크를 영입해오자. 뭐 정치라는 건 상상력이 필요한 곳이기도 하니까요. 그 정도로 혁신과 쇄신의 그 아이콘이 될 수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 당을 맡아야 된다는 생각이 하는데 그 중에 김무성 전 대표도 포함이 되느냐? 그건 김무성 대표가 또 특히 이번에 그 불출마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진정성에 있어서만큼은 또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보기도 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옵션들이 지금 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좀 처절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흥미로운 칼럼이 한 2개 있는데요. 좀 순차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에 김대중 칼럼이 실려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 떠난 사람을 굳이 비판할 생각은 없다. 그의 지적은 100번 옳다. 그의 이념적 행선은 적절했다.
문제는 그의 리더십이었다. 동지적 결속을 이끌어내지 못한 리더십 말이다. 문제가 어디 있는지 알면서도 처리할 능력이 없었다고 후회할 바에는 일찌감치 물러났어야 했다. 그가 떠난 당은 또다시 친박의 놀이터로 변했다. 너 나가라. 내가 왜 나가나 하고 싸우며 노는 꼴이 추잡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친박 문제가 뭐길래 보수야당이 괴멸한 이 마당에도 보수층과 보수야당을 두 쪽으로 가르고 그 존재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인가 라는 얘기를 합니다. 보수는 자원이 없다. 정치 컨설턴트 이 박성민 씨 얘기인데 보수를 지탱하는 7기둥으로 지식인, 언론, 기독교, 문화예술계, 대기업, 군부, 검경 등 권력기관 그리고 정당을 꼽는다. 뭐 쉽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언론이 다 보수라는 건가요? 지식인들이 보수인가요? 문화예술계가 다 보수인가요? 어쨌든 이건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의 얘기니까 그대로 가고요. 이념으로서 보수가 아무리 되살아난다 해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치에 담아낼 그릇, 즉 정당의 질이 멸렬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수의 재개는 곧 보수정당의 부활로 구체화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자유한국당 등 보수정당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통합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서 친박과 비박의 싸움을 중단하고 이제 통합으로 나가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조대진 부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 김대중 칼럼에서 홍준표 대표 전 대표의 얘기. 이념은 옳았다. 그리고 그의 지적도 옳았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막말. 여러 가지 이제 당에서 척결돼야 될 사람들을 쭉 얘기를 하고 나갔는데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홍준표 대표가 일단은 그만뒀고 그리고 또 타당이기 때문에 그 다른 정당 밖에 있는 정당의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쨌든 보수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홍준표 대표가 보수 쪽의 리더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보수 쪽을 대표하는 그 입장이었고 그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 힘든 상황에서 선거를 치렀는데 그러면 이제 리더는 막말이나 어떻게 보면 평가보다는 그 다른 사람의 평가를 더 수용하는 그런 자세로 갔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러지 못했다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히려 또 반감을 사는 부분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 나가는 마당에 필요한 부분에 지적은 했다고는 보여지지만 그게 대표에 있을 때 좀 더 좀 신랄하게 이루어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중앙일보에서는 이런 칼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수가 아닌 반동 한국당, 폐업이 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절망적인 청년 실업과 도를 넘는 양극화, 무너진 계층 사다리에 미래 없는 청년들이 제 나라를 헬조선, 망한 민국으로 부를 지경인데도 대안 제시는커녕 관심조차 없었다. 재벌 중심의 성장 정책이라는 흘러간 옛 노래만 주야장창 불러댔다. 쉽게 말하면 보수가 아니라 반동이라는 거죠.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뒤로 역행하는 그런 반동적인 한국당은 폐업이 답이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시대만 모른 게 아니었다. 자기가 누구인지조차도 몰랐다. 스스로 보수라 착각한 것이다. 천만에 대한민국 보수 유권자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재용 의원께서 잠시 이 얘기를 좀 하셨는데 보수가 아니라 반동, 수구, 반동 수구 세력으로서 자유한국당이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있었다. 맞는 지적인가요? 글쎄 지금 중앙일보하고 특히 우리 김대중 주필의 이 컬럼을 보면은 고문이고 이 내용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김성태 지금 위원장이 얘기하는 의원이 얘기하는 그 당 해체, 중앙당 해체가 이분들이 얘기하는 폐업 이거하고 과연 이게 같으냐 틀린 거다 이런 거에 있어서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확실한 건 우리가 잘못한 건 맞고요. 지금 사실 그 김대중 이 고문 주필의 컬럼에서 제가 한 가지 확실히 동의하는 부분은 우리가 진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를 뛰어넘지 않으면은 우리의 성찰 다시 새로 태어나는 보수로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은 불가능하다. 여기에 있어서만큼 동의합니다.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보수가 아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보수주의자들이 자유한국당을 우리의 대표 선수로 생각하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은 바로 반동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칼럼이 하나 나왔고요. 그런 역사적 과정, 보수의 역사적 과정을 쭉 보면요. 보수 1.0 세대가 있습니다. 박정희주의, 권위주의, 부국강병, 개발독재, 반공주의, 재벌주도, 고도성장, 낙수론을 펴는 생각이고요. 보수 2.0은 박세일 서울대 교수가 얘기했던 선진화론인데 변혁적 중도주의,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중도 실용이 성공을 거뒀고 정권을 잡게 됐죠. 그러나 끝나고 나면서 무너졌습니다. 이 보수는 공동체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부민 덕국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정권의 파멸로 인해서 이거 보수 2.0 시대도 사라졌고 새로운 보수 3.0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철근 대변인,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보수, 쉽게 말하면은 보수 한 1.0과 보수 2.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앞서 나가는 시대적 조류의 흐름, 남북관계 개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 세계적인 여러 가지 흐름, 시대적인 변화들을 지금 자유한국당은 전혀 읽지 못하고 70년대 또 전 정권의 향수에만 갇혀져 있다. 그래서 반동이다. 이 반동이란 말을 이 사회과학적으로 좀 엄격하게 써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는다, 역행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또 수구 내지는 반동 이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언론이나 다른 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고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재정립해야 된다는 취지의 얘기인데요. 뭐 독한 얘기로 반동이라고 얘기하고 반공 보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심하게 하면 꼴통 보수 뭐 이런 얘기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은 정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정농단의 책임 있는 세력의 일원이고 그다음에 홍준표 전 대표가 이끌면서 정말로 막말 대잔치를 하면서 정말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국민들 은 어느 정도 그 핵심 지지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나머지 거의 뭐 한 80%에 가까운 이런 분들은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핵심 지지층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그걸 근거지로 해서 이후에 확장시키겠다 이런 그 계산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스스로 고립되고 그 정통 보수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개혁적 보수라고 하는 합리적인 분들의 지지로부터 멀어져 갔다 결국은. 그래서 제가 봐서 2006년도에 열린우리당이 그 문을 닫는 과정, 그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현재 자유한국당이 지금까지 많은 그 정당명을 바꿔왔어요. 최근에 자유한국당 직전에는 새누리당이었습니다. 그 직전에는 한나라당이었습니다. 그 전엔 신한국당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많은 정당 이름을 바꿔왔는데 이제는 정당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그 실체가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정말로 내부에서 무슨 얼마나 세게 사실은 논쟁도 하고 투쟁도 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내부 분들이. 그리고 자 정말 그 당을 위해서 나는 여기까지만 한다. 다음은 불출마하겠다든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그런 분들이 나오고 그러면 국민들이 새로운 인물이 들어가서 좀 그 정통 보수, 개혁적 보수의 어떤 그 가치를 재정립할 수 있는 집단으로 변화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한 지금 113명의 국회의원과 뭐 전직 의원들까지 포함하면 많은 분들이 계실 건데 그분들이 다음 총선에 그대로 나오겠다면 뭘 바꿨는지 결국 사람이 바뀌지만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보수라는 가치 속에 숨어서 부패와 또는 수구의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닌지 이 보수에 대해서 한번 이 시점에서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수적 가치가 무엇인지 그 시대에 따라서 보수적 가치도 좀 바뀌어가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글쎄요, 대표적으로 남북관계만 보더라도요. 사실은 이 민족주의가 더 보수적 가치에 가깝지 않습니까? 외세로부터 우리 민족이 좀 뭔가 뭉치자라는 개념에서 보면은 보수적 가치는 사실상 민족주의라는 개념으로 조금 등치화시킬 것까지는 아니지만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유독 남북관계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적대적인 모습을 보였던 게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라 지칭하는 분들의 인식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이것이 이번 선거에서 역풍을 불러온 주요 요인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민족주의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보수의 뭐 철학적인 또 정치적인 그런 해석에 있어서는 보수라고 하면 대부분은 민족주의를 포함하는 개념인데 우리 같으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시위하는 장면을 놓고 봐도 태극기하고 성조기를 같이 이런 보수, 이런 민족주의는 사실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인 보수 1, 2, 3, 버전 3까지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중앙일보 칼럼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수구 반동이라고 그렇게 지적하는 이유가 바로 해방 이후 일제 잔재가 청산되지 못하고 이승만 부정선거, 그 이승만 독재, 그다음에 유신 독재, 군부 독재, 토건 독재,
그다음에 결국은 국정농단까지 이어져 오면서 탄핵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정적인 흐름으로 흘러져 왔던 그 수구 반동의 흐름에 대한 이번에 국민들이 탄핵을 한 것은 이러한 걸 끊으라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 아주 상식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 세력들이 옛날에 그 장관들의 병역 기피 또는 뭐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탈세 이런 거에서 보다시피 이런 흐름을 이어왔기 때문에 이런 수구 반동이라는 그런 평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번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탄핵된 그것이 바로 이러한 잘못된 일제잔재의 미청산이라는 것에서 비롯된 그런 잘못된 수구 반동적인 그야말로 기회주의적인 그런 모습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지금 정당으로서 존속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엄중한 경고를 하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 여기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사실 그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그 지방선거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유한국당에 관련돼 있던 또 보수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에 대한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는 뭐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반성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새로운 인재 영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결코 지금의 여당 쪽에 계신 분들이 전 자유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도덕성 문제에 있어서는 이번에 지방선거 때도 많은 지금 거론이 있었습니다. 워낙에 큰 쓰나미였기 때문에 그런 건 묻혀버렸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자유한국당이 지금 심판을 받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모든 비판을 받아들이는 것도 맞지만 저는 여당에 계신 분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 이 그 승리가 만에 하나라도 우린 모든 걸 해도 다 된다. 괜찮다. 이런 무슨 하나의 방패를 가진 것 같은 오만과 자만으로 표출되지 않기를 간곡하게 바라는 바입니다. 뭐 새겨들어야 될 대목들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사실 이번 선거에서 심판을 받은 것은 자유한국당뿐만이 아닙니다. 바른미래당은 송구하지만 뭐 객관적인 팩트니까요. 영석입니다. 영석. 그렇죠. 평화당도 사실은 그렇게 뭐 광역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크게 이제 얻지를 못했고요. 오히려 정의당보다도 정당 득표율에서는 좀 떨어졌고요. 바른미래당 얘기로 좀 그래서 가겠습니다. 김동철 비대위원장이 한국당과 평화당이 기웃거릴 이유 없다라고 하니까 야권 통합론에 대해서 일축했는데 뭐 이 얘기는 좀 잠시 뒤에 더 하더라도요. 안철수 전 후보의 미국행을 놓고서 당내에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핵심 측근으로 분류가 됐었던 장진영 변호사, 뭐 저희 방송에도 여러 차례 나왔는데 지금 미국 갈 때냐, 지금 선거에서 떨어져가지고 망연자실에 있는 다른 후보들을 좀 위로하고 격려해줘야지. 그분들은 지금 선거 비용도 보전받지 못해서 빚더미에 앉아 있게 생겼는데 당의 간판격이었던 안철수 후보가 딸의 졸업식을 위해서 미국으로 그냥 호련히 가버린다.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적인 얘기를 하셨고 또 안철수 측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당에 자중질환만 일으키지 도움이 안 된다라고 또 반박을 했고요. 어떻게 정리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바른미래당은? 일단 미국 간 거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간 거는 내일쯤 아마 돌아올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갔기 때문에 딸 졸업식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 외동딸이 그 박사학위 졸업하는데 그 평생 한 번이 당락에 상관없이 지난 1월 달에 이미 예약이 돼 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좀 얘기하는 건 좀 과도하다. 그리고 장진영 후보가 너무 과한 저는 과도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다 같이 떨어져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좀 수습을 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가기 전에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뭐 전화하실 분들 다 전화하고 문자하고 다 위로하고 이제 고생들 했다 이렇게 또 하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금 더 크게 얘기하거나 뭐 자주 얘기하는 건 적절치가 않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확한 건 장진영 전 최고가 안철수 전 대표의 측근인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네. 자꾸 언론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항상 이 회의하면 옆에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모양인데 측근은 아니었다. 그런 적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건 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일 당 상황을 제일 잘 아는 김철근 대변인께서 자꾸 이제 측근이었는데 이렇게 비판하면 그 더 아프게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에 나와서도 안 후보를 굉장히 이제 이렇게 옹호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 같은 당이니까. 당이니까 그 차원이지 그렇습니다. 뭐 측근이 예, 간에 예. 이러진 않았다. 같은 당이고 저도 뭐 유승민 대표 얘기하면 제가 옹호하려고 하는 게 많죠. 같은 당 아닙니까? 당의 예. 전 그런 대표시고 또 맥락이다. 자산이고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거고요. 미국행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석할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내일쯤 돌아오면 예. 당연히 그 위로하고 같이 늘 자리도 하고 할 건데 그 딸 가진 부모 아빠인데 보통 예. 딸 가진 그 아빠들 딸바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 딸바보 정도의 그런 거였는데 이제 이게 그 선거가 아주 참패하고 너무 그 가혹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일부 나온 건데 이건 좀 그 정도에서 알겠습니다. 얘기되면 어쩔까 싶습니다. 예. 박지원 의원 얘기를 조금 한 번 더 갈게요. 예, 예. 앞서 잠깐 이제 뭐 김무성 전 대표 얘기를 그냥 본래 있던 곳으로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네. 예, 이제 정치를 이제 그만두시고 이제 다시 뭐 학교로 가든 이제 산업계로 가시면 좋겠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지원 의원님은 이제 뭐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시간이 지나면 본인이 더 먼저 가실 수도 있는데 예.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 맥락은 이제 정계 은퇴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안철수 후보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는 지금 성찰하고 예.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될 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것이 정계 은퇴로 이렇게 이어지듯이 예. 그러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어렵게 선거를 치렀는데요. 그 어렵게 선거에 그 출마를 결심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예. 사정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했지만 바른미래당이 2월 13일 날 통합하고 창당을 했습니다. 예. 이 바른미래당을 지방선거에서 그래도 국민들에게 좀 그 알리고 믿음을 예. 줄 수 있으려면 당의 대표급에 있는 분들이 선당우사의 자세로 출마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당원들과 그 서울 지역 출마 예정했던 많은 분들이 안철수 후보를 서울시장에 빨리 나와라. 이런 요청도 많았기 때문에 예. 저는 어려움을 알고 선당우사로 결심하고 희생한 거다. 예. 희생과 도전을 한 거지 본인이 서울시장 자리가 탐나서 그걸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개념은 아니었다. 예. 뭐 꼭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하기 전에 어려운지 알면서 부산시장의 연거푸 도전에서 지역 감정의 벽을 깨겠다고 도전했던 희생과 도전과 비슷한 맥락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선당 후사 정신을 좀 이해해달라, 네. 알아달라. 예. 그 사실 관계하고 좀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제가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국민의당 이렇게 이제 원래 출신은 그런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예. 원래 그 길을 가야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살 길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안철수 대표님이셨고 안철수 후보님이셨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결과가 이렇다고 보니까 희생을 한 것이고 헌신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애초에 바른미래 쪽하고 결합을 하고 그랬던 이유는 바로 예. 바른미래하고 결합을 해야 이번 6.13 선거에서 소기의 성과와 견뎌낼 수 있는 예. 어떤 의미 있는 결과물을 산출해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열화와 같은 반대를 무릅쓰고 바른미래하고 이제 바른정당하고 합당을 했던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김철금 대변인의 말은 그때 이제 통합하기 전에 이야기하고는 말 자체가 뭐 다른 걸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 자체 그 팩트만을 지적을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통합을 해야 어찌됐건 이번 지방선거에서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른미래하고 바른정당하고 통합을 추진했던 아주 그 거친 과정을 통해서 그랬던 분이 안철수 대표다. 이거는 확실하게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혹시 두 당에서도 코멘트 한마디씩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넘어가고요. 네, 안철수 후보, 낙선한 후보에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안철수 대표 가족 일 때문에 외국 나간 거에 대해서 당내에서 비판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저도 가장이지만
자식을 위해서 간 부분이니까 그건 예. 조금 좋게 봐줄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 주신 부분에 있어서 안철수 대표가 이제는 이제 정치적으로 진로에 관련해서는 한번 진지하게 숙고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 온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로 성공을 거두셨지만 정치인 안철수로서 국민한테 선택받는 예. 것은 여러 번 실패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재용 의원. 노 코멘트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얘기할 때냐. 우리 속담이 그럼 너나 잘해 이런 아마 그런 속담들이 있어서 제가 사실은 이게 이제 다른 이번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신 야당에서 나오신 분들에게 제가 좀 잔인하게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평가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저도 사실은 좀 많이 불편했습니다. 어쨌든 노코멘트로 했으니 넘어가겠습니다.